오는 26일은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을 며칠 앞둔 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 아니다, 늘려서는 안 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로스쿨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단체는 합격자 숫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사법고시가 없어진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법조인협회 사무총장인 안영진 변호사, 법조문턱 낮추기 실천연대 감사인 오현정 변호사 두 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양측 모두의 어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입장으로 집회를 열었거든요. 먼저 양측의 주장을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현정 변호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변협이 무조건적인 합격자 수 증원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변협은 매년 예외 없이 변호사 수 줄이기에 집중을 해왔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을 위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수험생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인 변협이 변호사 수를 줄이겠다고 집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변호사들의 공분이 일어났고 어제 맞불 집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안현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제 집회 목적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황폐화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서 법조 기타 종사 직역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수를 합격자 수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회에 87%에서 작년에는 49%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6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뭐 정확하게는 합격률을 올려야 된다라기보다는 로스쿨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모토로 이제 설립이 된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반토막이 나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전문 교육이나 실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 취지를 정상화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배출하려면 합격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에도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육이 망가질 정도로 낮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전문 교육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격률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작년 같은 경우 합격률이 이제 뭐 49%라고 하니까 50%도 안 되는데 이걸 이제 60%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격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도 변호사의 자격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고요. 오히려 자격 시험의 본질에 맞게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률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아니요, 합격률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엄격하게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뽑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변호사 자격을 주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보다 난이도가 높아져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변호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더 합격률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겠네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변협에서는 유사 직역 문제 해결 없이는 변호사 증원 자체에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유사 직역 통합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먼저 유사 직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변리사나 노무사 행정사 분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외 법률 종사 직역이라고 정확히 그걸 잡고 싶고요. 이것은 당초에 그 법조인 수가 부족할 때에 그 일부분인 직역을 다 떼어줬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조인들이 1000명씩 또는 1500명씩 나오고 있어서 더 이상 그 일부분을 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통합해서 변호사로 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을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유사직역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저는 위해서. 법조 기타직역을 그렇게 말을 네, 법조 알겠습니다. 외 기타 직역. 일단 예. 유사직역 통합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다루셨는데 연대 측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유사 직역들 제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변협이나 이쪽에서는 유사 직역 문제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의 증대와 연결시켜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는 이런 주장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전문 자격증 제도로 변호사 수를 통제하는 것은 기존 변호사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수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직역 통합과 변호사 수 증원은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별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현재 변호사의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은 두 분은 아마 다른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2018년 기준으로 25,838명이라는 변호사의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제일 참고할 만한 통계 자료로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네. 드는데요. 네. 한국은 2017년 기준 39명으로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수치가 나쁜 나라로는 보스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네.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를 봐도 미국은 7.3명, 독일은 4.2명, 영국은 5.5명인데 반해서 한국은 0.93명입니다. 역시 5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전히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한국은 법조 기타 직역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네. 나라에서는 이 직역을 다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와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GDP가 우리의 3배 정도 되는데 변호사 수는 한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비추어 봐서도 우리나라가 2만 5천여 명 되는데 그런 GDP 규모 그리고 일본과의 유사한 법률 구조 시장을 봤을 때 우리는 과하면 가했지 절대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요. 더해서 경험적으로 요즘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길에 가면 차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에는 절대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GDP랑 비교를 하신 거죠? 경제 규모에 따라 법률 분쟁의 수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 집이 못 살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적은 클수록 회사 분쟁, 노동 분쟁 이런 게 당연히 비례해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 경제 규모가 합리적인 비교 기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게 법률 서비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질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진 않으신가요? 변호사분들이 많으시면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은 아닙니다. 양질의 변호사가 많아져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한 거죠. 지금까지 뭐 참 이런 말씀 드린 그렇지만 변호사의 자질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이 뽑는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자격 시험의 엄정화를 통해서 네. 자격이 되는 사람만 많이 뽑아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그러니까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법조인이 늘어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결은 다른데요. 그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를 두는 시험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도 사실 월 평균 200만 원도 못 버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변호사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 합격자 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는 지금 주장 계속 해오셨잖아요. 자격 있는 전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예, 우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시장을 초과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 그 변호사 수를 보수적으로 잡고 이런 문제는 어쩌면 집단 이기주의랑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엄정하게 뽑아서 그것을 패스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뽑고 없으면
덜 뽑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를 높여서 뭐 변호사를 많이 뽑자. 이런 것은 자격시험제도의 본질이랑 아주 다른 로스쿨을 위한 그 편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변호사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양질의 변호사 서비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네.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분명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쉬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서 점수 따는 기술과 실제 실무에서 전문 과정 역량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시험은 지역적인 암기 테스트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기존 사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네.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AI 변호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시대에 검색해서 몇 초면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변호사보다는 전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관련된 사회적인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변호사 되기 어려워야만 질이 높아진다 이런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국세청 조사 결과를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뭐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런 지금 현재 상황들, 뭐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미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보수적으로 이 합격자 수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변호사의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소득이 불평등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상으로 변호사만 콕 집어서 소득이 낮아지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뭐 법조 시장이 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2007년에 2조 4천억대의 시장 규모에서 지금 2016년도에는 5조 원이 넘게 연간 10% 이상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변호사들의 일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는 10대 로펌의 사건 독식이나 혹은 정관 변호사의 사건 독식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지 신규 변호사들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서 오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그런 입장하고도 좀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로스쿨은 기존의 이제 사법고시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시를 위한 고시가 아니라 이 양질의 법조인을 만들기 위해서 로스쿨이 출발한 건데 왜 터무니없이 좁은 문을 만들어서 이 변시낭인을 만드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자꾸 딴지를 거는가 그런데 변시낭이라는 말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변시, 예. 예, 변시 장기 응시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변시 장기 싶고요. 응시되요. 예.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당초 제도 시행 때부터 예정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과 로스쿨 교수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본질에 기착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변호사를 양성하고 그 변호사들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뭐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시장이 못 살지 않을까 또는 그 로스쿨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논의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말 엄정하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해서 그것을 설정하는 변호사 시험이 되도록 해야지 단순히 퍼센티지를 높게 낮게 이거는 어쩌면 양집단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허구라고 보여지는 게 로스쿨 교육의 부실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양성은 그 명분이었지 실질은 아니었다. 그래서 교육도 좋게 하고 시험도 엄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이 최소한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지는 이 자격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예, 최소한의 자격이라는. 네, 맞습니다. 일단 3년의 교육을 받고 지금 시험이라는 것은 교육을 항상 좀 왜곡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험으로
만 선발했던 변호사들이 과연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갖추었는가 이런 의문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도입 초기부터 법무부에서도 변호사 시험은 자격 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은 기성 법조인들이 신규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합격자 수가 점점 통제되어 왔던 그런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이런 부분들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로서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이 능력을 따지는데 시험만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험이 너무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법이론에 대한 이해나 혹은 전문적인 역량을 쌓는 데는 오히려 저해가 되는 수준으로 시험 점수만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교육이 변질되고 오히려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만약에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된다면 만약에 변호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시험만으로 이루어진 제도가 아니고 로스쿨 교육이 사실 좀 더 정상화되고 충실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학을 해서 3년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반 이상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고 수업들이 거의 다 변호사 시험 대비로만 점철이 되어서 제대로 로스쿨 도입하면서 정말 하고자 했던 법조인 양성 교육 거의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논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을 획득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만 학생들도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내 5번 응시 제한 규정도 폐지를 해야 되고 응시 금지 예외 사유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질병이나 뭐 임신, 출산 이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년 내 5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0% 정도로 유지된다는 거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국회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합격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조항이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 폐지하고 또 변호사 시험도 자격 시험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 먼저 5년 내 5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요 참 잔인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젊음을 바쳐서 시험 응시했는데 5번 떨어졌다고 해서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헌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 시험이란 게 자격이 안 되나 되나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로스쿨 졸업 시험과는 다릅니다. 로스쿨 3년 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이 자격 시험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서면을 쓸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능력, 그 고차원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자격 시험이지. 로스쿨 3년 열심히 하면 패스해달라. 이것은 자격시험의 본질과는 다른 주장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격시험으로 바뀌는 것은 찬성하나 지금 말하는 그 자격시험은 자격시험과는 다른 것이므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시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래 의미의 자격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변호사 시험 자체도 물론이고 로스쿨 제도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앞으로 각자의 주장 관철을 위해서 어떤 단체 행동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변호사 시험법상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자격 시험화에서 나아가 교육 정상화 그리고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는 법률 복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계획과 네, 예. 앞으로의 뭐 행동이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불공정성, 불투명성, 부실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되지 않는다면은 네. 뭐 일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 가지 않고서라도 누구나 법조인에 대해서는 예비 시험을 도입해서 양 체제가 경쟁 체제가 되도록 함으로써 좀 더 각자가 문제점을 개혁하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정 변호사, 안영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